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제 피땀 어린 노력이 담긴 결과물을 대회의실 뒤편에 서서 바라보는 동안 마치 폐 속에 시멘트를 부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저의 아이디어, 저의 해결책, 새벽 3시에 찾아낸 그 획기적인 돌파구들이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에서 발표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상사인 김민석 부장은 마치 제안서의 코드 한 줄 한 줄을 본인이 직접 짠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미래솔루션 팀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해냈습니다. 그가 저를 제외한 모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은, 36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까지 저는 지난 8년 동안 뛰어난 업무 성과는 결국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혹시 해외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꼭 듣고 싶으실 겁니다. 저는 미래솔루션의 유일한 여성 수석 개발자였습니다. 이는 제가 구색 맞추기용 인원이자 동시에 타깃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죠. 저는 그 불편한 공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일해야 겨우 절반만큼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그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달랐습니다. 성운그룹과의 계약은 우리 회사가 추진한 것 중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약 80억 원 580만 달러 규모의 AI 기반 공급망 관리 시스템 개발건이었고, 이를 통해 성운그룹의 해외 운영 비용을 매년 수십억 원씩 절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죠. 처음 이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미지수가 많으며 불가능한 일정이었으니까요. 김 부장은 전체 회의 시간에 서류 뭉치를 제게 거의 던지다시피 넘겼습니다. 이지은 책임, 자네가 이 난장판을 어떻게 좀 해봐. 그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태도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자 동료들은 우리 대신 네가 총알바지가 되어 다행이다라는 눈빛을 교환했죠. 그 후 6개월간 저는 그 프로젝트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사촌 동생 결혼식 참석도 취소했고 조카 돌잔치도 못 갔습니다. 과로로 인한 폐렴 때문에 피 섞인 기침을 하면서도 책상 서랍에 휴지를 숨겨가며 일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업계 리더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며 맨바닥에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성운그룹의 물류 비용을 41%나 절감할 수 있는 그 핵심 배포 알고리즘을 마침내 풀어낸 날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뿐이었죠. 흥분으로 떨리는 손을 붙잡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비전문가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려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기술적인 내용은 이해 못하셨지만 안도감에 흐르는 제 눈물은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도 내 가치를 알아줄 거야, 우리 딸.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프레젠테이션 2주 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감지했습니다. 김 부장은 성운그룹 발표와 관련된 회의를 잡으면서 묘하게 저를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개발팀의 최 대리는 제 코드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고, 프로젝트에 부품 하나 기여한 적 없는 한소라 과장은 갑자기 모든 결과물을 검토하더군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최종 점검 과정일 거라고,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다들 내용을 숙지하려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발표 자료 PPT를 발견했습니다. 제게 작성 요청이 오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위험 신호였어야 했습니다. 야근 중에 호기심의 파일을 열어본 저는 42페이지에 달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작업물을 소개하고 있었지만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니까요. 발표자 메모에는 최 대리가 기술 아키텍처를 정 과장이 구현 방식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솔루션의 핵심인 그 혁신적인 알고리즘은 김 부장이 발표하게 되어 있었죠. 나의 핵심 기술, 나의 혁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님, 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김 부장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 책임, 이건 임원급 프레젠테이션이야. 우리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발표자가 필요해. 자네는 무대 뒤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하잖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자네 스타일이 아니지. 하지만 이건 제 작업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서 스스로가 싫을 정도였죠.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멸과 가짜 걱정이 완벽하게 섞인 표정이었죠. 이건 미래 솔루션의 작업물이야. 우린 팀이잖아. 기억 안 나? 팀이 함께 이기는 거라고. 게다가 그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자네는 임원들 앞에 서기엔 아직 세련되지 못했어. 옷 입는 스타일이나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임원급에 맞지 않아. 뺨을 맞은 기분으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 회사에서 8년을 일했고 카이스트 KAAST 석사 학위까지 있습니다. 인간관계, 건강, 워라밸 등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고작 세련되지 못했다니요. 다시 그 대회의실로 돌아옵니다. 저는 벽에 붙어 투명 인간처럼 서서 다른 사람들이 내공을 가로채는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운그룹의 윤서연 대표가 임원진을 대동하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고 우리 팀원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배포 알고리즘으로 41% 절감이라니 대단하군요. 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류 차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윤 대표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최 대리를 쳐다봤고 최 대리는 정 과장을 쳐다봤습니다. 정 과장이 헛기침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변수를 통합했는데 수정된 베이지안 접근법을 사용해서 더 이상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던 저는 회의실 뒤편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반영하여 사후 조정이 아닌 예측 모델링을 기반으로 대체 경로를 트리거하는 폴백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2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윤서연 대표는 그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김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저 친구는 이지은 책임이라고 코딩 작업을 보조해준 개발자 중 한 명입니다. 코딩 작업을 보조?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6개월의 노력, 나의 혁신, 나의 솔루션이 고작 코딩 보조로 격화되다니요. 사실은 제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손가락 끝까지 맥박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축했습니다. 배포 알고리즘은 작년에 제가 쓴 적응형 공급망 역학에 관한 기술 백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핵심 모듈의 모든 코드를 제가 직접 짰고 방금 말씀하신 동남아시아 기상 패턴 문제도 제가 직접 해결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은 전에는 본 적 없는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죠. 윤서연 대표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이 책임님이 이 솔루션의 설계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발표도 직접 하셔야겠네요. 윤 대표가 김 부장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마치 슬로 모션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처럼 제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정말로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죠. 이 책임이 자기 기여도를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능한 직원이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시니어 스태프들이 주도한 팀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죠. 8년간 겪은 멸시가 그 순간 결정체처럼 굳어졌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표는 김 부장이 아니라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그렇다면 그녀가 여전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요청 하나 하죠. 이지은 책임님이 지금 당장 기술 문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부장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 세부 사항까지 다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원합니다. 윤 대표의 말투는 이것이 부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정한 팀 노력의 결과라면 팀원 누구라도 핵심 아키텍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녀는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이 책임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후 40분 동안 저는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아키텍처 결정 과정, 트레이드 오프, 독창적인 기술 혁신들까지요. 제가 직접 만든 것이기에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고 그 자신감으로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고 아무도 제 말을 부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설명을 마치자 윤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다 본 것 같군요. 저는 그걸로 끝일 줄 알았습니다. 순간적인 승리지만 결국 의미 없는 승리. 김 부장은 나중에 저에게 보복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미래솔루션의 시스템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회의가 끝날 무렵 윤 대표가 제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이 책임님, 잠시만 남아주시겠어요? 우리 팀원들이 빠져나갔고 김 부장은 제게 두고 보자는 눈빛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윤 대표와 그녀의 재무이사 CFO만 남았을 때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곧 미래솔루션과 체결할 계약서 말인데 기술 사양서에는 누구의 서명이 들어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마 부서장인 김 부장님이 하시겠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곤란해요.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직접 승인 결제해야 합니다. 그게 이 책임님 맞으시죠? 네, 하지만 토 달지 마세요. 본인이 만들었으면 본인이 책임지고 서명하세요. 이건 우리 성운그룹의 원칙입니다. 책임 소재는 중요하니까요. 그녀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뒷면에 직통번호가 적혀 있었죠. 이 요청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저에게 전화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회의 장면, 김 부장의 표정, 윤 대표의 예상치 못한 개입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8년이나 미뤄왔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회사 분위기에 묻어가려고 입던 칙칙한 회색이나 검은색 옷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사놓고 회사에 입고 갈 용기를 내지 못했던 짙은 파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예상대로 출근하자마자 김 부장 호출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것 중 최악의 태도였어. 자네가 팀 전체를 깎아내렸다고. 우리를 체계 없는 조직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저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자네는 사회생활이 뭔지 몰라, 이지은. 이건 비즈니스야.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 자네는 팀의 일원이고 제 공을 가로채는 팀 말인가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자네가 고객을 상대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너무 감정적이고 개인의 인정에만 집착하잖아. 윤서연 대표님이 기술 사양서에 제 서명을 원하십니다. 제가 말하자 그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성운그룹은 시스템 설계 당사자가 기술 스펙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접니다. 김 부장의 표정이 분노에서 계산적인 표정으로 바뀌는 과정은 거의 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야. 내 총괄 승인하에 자네가 기술 리드로 서명하면 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일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게 방식입니다. 저는 전날 밤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제 조건입니다. 첫째, 모든 프로젝트 문서와 커뮤니케이션에 제가 수석 아키텍트임을 공식적으로 명시할 것. 둘째, 제가 구현팀을 이끌 것. 셋째, 즉시 연봉 15% 인상. 참고로 이렇게 해도 최 대리나 정 과장 연봉보다 낮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이건 협상입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부장님은 제 서명이 필요합니다. 성운그룹은 저 없이는 진행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제가 제 가치를 압니다. 자네를 해고할 수도 있어. 그가 위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윤서연 대표에게 왜 80억짜리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는지 설명하셔야 할 겁니다. 그 대화가 부장님이나 회사에 좋을 것 같진 않네요. 그는 노골적인 증오를 담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자네 같은 여직원들이 항상 문제야.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다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안에서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부장님. 이건 제가 마땅히 앉아야 할 자리를 찾는 것뿐이에요. 오늘 업무 종료 전까지 제 조건을 수락해 주세요. 안 그러면 윤 대표님께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나왔습니다. 겉보기엔 자신감 넘쳐 보였겠지만 속으로는 겁에 질려 있었죠. 8년간 고분고분하게 불평 없이 일해온 제가 15분 만에 모든 걸 뒤엎었으니까요. 자리에 돌아오자 동생 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말했어? 어떻게 됐어?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질렀어. 조건 제시했어. 이제 기다려야 해. 점 3개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더니 답이 왔습니다. 대박. 언니 자랑스러워. 무섭긴 한데 진짜 자랑스러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오쯤 인사팀의 박 인사팀장과 김 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이 책임 박 팀장이 사무적인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성운그룹 프로젝트 관련 요청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제 조건들이죠. 제가 조용히 정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조건들.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는 인정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부적절하고 항명에 가깝습니다. 김 부장은 입가에 묘한 승리의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고객사의 특별 요청과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회사 차원에서 일부 편의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 편의라는 건 농담 같았습니다. 저를 핵심 기술 기여자로 인정하겠지만 수석 아키텍트는 안 되고 구현팀에 합류는 시키되 팀장은 안 되며 연봉 인상 대신 5% 성과급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최종 제안입니다. 박 팀장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기술 사양서에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보고 김 부장의 거만한 얼굴을 보고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저보다 자격이 부족한 남자 동료들이 승진하는 걸 지켜봤던 8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무시당했다가 남자가 똑같이 말하면 채택되던 회의들, 꼼꼼하게 일했을 뿐인데 까다롭다고 욕먹었던 순간들. 아니요, 제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이 아닙니다. 김 부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제발 좀, 이지은, 적당히 좀 해. 8년 동안 적당히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뭐죠? 박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건 커리어가 걸린 프로젝트예요. 자존심 때문에 프로젝트 망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 작업물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자존심을 운운하다니요. 제 조건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5시까지입니다. 나가서 문을 닫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소리 없는 공황 발작을 겪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직장, 평판, 생계 모든 걸 걸고 도박을 하다니. 단지 자존심 하나 못 굽혀서? 하지만 이건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성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오후 4시 47분. 제가 윤서연 대표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하고 있을 때
박 팀장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제고했습니다. 그녀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조건 약간의 수정을 거쳐 수락합니다. 새로운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석 아키텍트 직함을 인정하고 구현 팀장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연봉 인상은 12%였지만 처음 제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답게 행동해 주세요. 그녀가 경고조로 덧붙였습니다. 팀 분위기 흐리지 말고. 전 항상 프로였습니다. 제가 합의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게 문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동생 지영이와 집에서 태국 음식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언니가 진짜 해낼 줄은 몰랐어. 지영이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허리를 펴고 일어선 우리 언니를 위해 난 항상 척추가 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단지 구부정하게 있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어떻게 될까? 김 부장이 날 가만 안 둘 텐데. 아마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 지영아.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 다음 몇 주간 제 예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김 부장은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저를 통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고 회의 때는 제 의자가 빈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존재를 인정하는 유일한 순간은 불가능한 마감 기한을 던져주거나 자정에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낼 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성운 프로젝트 수석 아키텍트가 되었습니다. 모든 공식 문서에 제 이름이 박혔죠. 저는 의도적으로 저평가받던 유망한 여성 주니어 개발자 2명을 포함해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윤서연 대표와 직접 통화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 통화 시간은 제 전문성이 의심받지 않고 존중받는 유일한 시간, 제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프로젝트 착수 3개월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 대표가 서울에 방문했을 때 저에게 따로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스템 작업은 아주 훌륭해요. 일정보다 빠르고 초기 결과도 예상보다 좋군요. 하지만 걱정되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 말씀이신가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말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당신이 일하는 환경이 느껴져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 책임님 같은 인재가 기본적인 존중을 받기 위해 매일 싸워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너무 익숙해져서 비정상이라는 것조차 잊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녀가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낭비되고 있어요. 그날 프레젠테이션 룸에서 본 바로는 거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명함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명함이 아니라 성운그룹 CTO인 강준호 전무의 명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혁신 부서를 만들고 있어요. 강 전무가 그곳을 이끌 디렉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논의 중에 당신 이름이 나왔고요.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저보고 성운그룹에서 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운에서 팀을 이끌어달라는 말입니다. 그녀가 정정했습니다. 적절한 직함과 보상,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요. 더 이상 부스러기를 위해 싸우지 마세요. 이지은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연봉의 2배, 스톡옵션, 그리고 CTO에게 직접 보고하는 리더십 역할. 제가 이 회사에서 그토록 원했지만 거부당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구현 프로젝트도 마무리해야 하고요. 물론이죠. 윤 대표가 말했습니다. 팀을 버리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세요. 하지만 이 문은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명함이 주머니 속에서 불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위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김 부장의 냉전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제 새로운 권한을 시기하는 동료들의 비아냥도, 저를 깎아내리려는 방해 공작 속에서
팀을 이끄는 피로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예정대로 오픈되었고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성운그룹 임원들은 기뻐했죠. 론칭 기념식에서 윤 대표는 저를 회사를 변화시킬 프로젝트의 설계자이자 리더로 공개적으로 치하했습니다. 김 부장은 구석에 서서 윤 대표가 제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모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우리 팀원들을 제외하곤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2주 뒤 저는 마지막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송별회도 덕담도 없었습니다. 그저 탈출했다는 안도감만이 감돌았죠. 성운그룹에서의 첫날, 강준호 전무 CTO는 제게 새 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팀을 꾸리세요. 일단 12명분의 예산이 있습니다. 누굴 데려올지 이미 생각해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저는 전 직장에서 4명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제가 멘토링했던 그 2명의 주니어 개발자도 포함해서요. 그들만 떠나고 싶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본물이 터졌습니다. 침묵하며 고통받던 사람들이 연락해와서 기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모두를 채용할 수는 없었지만 들어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공감해주고 제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회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유해한 직장 환경에서 탈출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지지하고 추천하며 끌어주는 모임이 되었죠. 제가 떠난 지 6개월 후 전 직장은 두 번째로 큰 고객사인 하늘 리테일과의 계약을 이뤘습니다. 경쟁사가 성운그룹의 새로운 공급망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1년 후 김 부장은 조용히 좌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구조조정이었지만 업계 소문은 달랐습니다. 그의 부서에서 너무 많은 인재가 유출되었고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 팀을 빛나게 했던 마법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회사를 떠난 지 2년 후 저는 여성 테크 컨퍼런스에 공급망 관리 혁신에 대한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난 옛 동료들이었죠. 그리고 맨 뒷줄에 훨씬 늙고 불편해 보이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김 부장이 보였습니다. 혁신 파이프라인이 말라버린 회사가 신기술을 알아보라고 글을 보낸 것이었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웃지도 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목례로 그의 존재를 인정한 뒤 다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더 강력한 것이었죠. 무관심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상처 입히거나 깎아내리거나 제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힘이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젊은 개발자가 수첩을 꼭 쥔 채 다가왔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랑 비슷해요. 제 아이디어, 제 코드인데 인정은 한 번도 못 받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그 고통을 보았습니다. 의심, 혼란, 서서히 무너지는 자신감.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지수요. 잘 들으세요, 지수씨.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불공평한 걸 넘어 도둑질이에요. 지수씨의 작업은 가치가 있어요. 지수씨의 목소리도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윤 대표가 카페에서 제안했던 일,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서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희열, 그리고 그 너머에서 찾은 지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서 견디는 게 떠난 뒤에 알게 될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첫걸음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엉뚱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미래솔루션을 떠난 지 3년 후 성운그룹 내 재부서는 회사 성장의 22%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서로의 기여를 축하하는 34명의 뛰어난 개발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5년이 지난 어느 날,
제 코너 오피스에서 크게 웃게 만든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전 직장인 미래 솔루션을 대신해 연락한 헤드헌터였습니다. 혁신 문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줄 기술 부문 부사장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정중히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네트워크에 있는 몇몇 유능한 여성 임원들에게 그 채용 공고를 전달했습니다. 연봉 협상에서 정확히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조언과 함께요. 진정한 복수는 김 부장의 몰락이나 전 직장의 고전이 아니었습니다. 제 성공조차도 물론 통쾌하긴 했지만 궁극적인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재능이 인정받고 정당한 곳에 공로가 돌아가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다음 세대의 이지은들이 저와 같은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최고의 복수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힘들게 얻은 힘으로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당신의 고통을 목적의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그날 회의실 벽에 기대어 남들이 제 공을 가로채는 걸 지켜보던 때를 아직도 생각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어떤 상처는 흉터가 되어 영원히 남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들은 제가 누구였는지, 누구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 일을 하는지 일깨워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결과물을 도둑맞은 적이 있나요? 기여도가 지워지고 가치를 의심받은 적이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도요.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만약 지금 저의 예전 삶처럼 저평가받고 무시당하며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은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 길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절대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해주세요. 아직 들려드릴 이야기, 싸워야 할 전투, 그리고 축하해야 할 승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 두려운 여정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아름답습니다.